경호년 늦가을 한양 북촌. 사흘째 이어지던 폭우가 간신히 멈춘 이른 아침이었다. 이판서댁 안채에서 비명이 터졌다. 친모가 아침 문안을 드리러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루 위에는 이판서의 본처이자 이 가문이 실질적 기둥이었던 여인 안방마님 이 엎드린 채 싸늘하게 쉬고 있었다. 뒷목과 어깨 사이를 단 한 번에 내려찍은 상처. 주저함도 실수도 없는 일격이었다. 관아의 급보가 날아들었고 사또 박종원은 포교셋을 대동하여 이판서댁으로 향했다. 박종원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리였다. 그는 현장에 발을 들이기 전 먼저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멈췄다. 전날 밤의 폭우가 마당 전체를 진흙바다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채 쪽에서 바깥 담장을 향해 나아가는 발자국이었다.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보폭. 그런데 이상했다. 박종원은 고개를 들어 담장 안쪽 마당 전체를 다시 훑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중얼거렸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밖으로 나간 발자국은 선명하건만 들어온 발자국이 어디에도 없었다. 귀중품은 고스란히 제자리였다. 방 안에는 물건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님은 뒤에서 기습당했고 범인은 그녀가 등을 보인 채 앉아있을 때 손을 썼다. 도망치듯 나간 흔적만 있고 들어온 흔적은 없는 살인. 사또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들어오지 않고 나간 자만 있으니 범인은 처음부터 이 안에 있었다는 뜻인가?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조선추리법정 시작합니다. 박종원은 안채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앉혔다.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체면이란 사치였다. 첫 번째로 앉은 사람은 며느리 최 씨였다. 26의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피로가 서려 있었다. 친모는 전날 밤 헛간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자 친모는 시선을 피하며 며느리 마님 쪽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거기에 더해 포교들이 며느리의 방 뒤편 반다지에서 핏자국이 선명한 적삼 하나를 꺼내들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마님의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온 것으로 집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밥상 물림은 예사였고 바느질 실수 하나에 손등을 회초리로 맞기도 했다. 억눌린 분노, 오래된 상처. 조건은 충분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 이덕수였다. 판서의 소실에게서 태어난 서자로 가문 안에서 그의 위치는 언제나 불안했다. 하인 막동이는 사건 추정 시각인 이경 무렵 작은 아들이 안방 뒤 담벼락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포교들은 안방 문턱 밑 틈새에서 작은 옥 놀이개 하나를 찾아냈다. 섬세하게 조각된 매화 문양이었다. 분명 이덕수의 것이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문 앞까지 갔으나 불빛이 없어 그냥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의 눈 아래 짙은 그늘이 사또의 시선을 붙잡았다. 가문의 재산 상속에서 제외될 위기였다는 사실은 이미 파악된 뒤였다. 세 번째는 큰아들 이준영이었다.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이웃 어른들 사이에서 이 집안의 자랑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이 판서의 적자이자 장래 가문을 이을 사람. 그가 아침 일찍 마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박종원의 눈은 그의 발 아래에서 멈췄다. 폭우가 쏟아진 뒤였다. 마당은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포교들의 신발에도 친모의 버선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준영의 신발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나가는 발자국을 직접 발견했다고 했음에도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박종원은 사랑채 한켠에 홀로 앉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다. 명리의 일이란 감정이 아니라 모순을 쫓는 것이었다. 며느리 최 씨의 피 묻은 적삼에 대한 진상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엌 근처를 뒤지던 포교가 헛간 한쪽에서 꿩 한 마리의 털과 내장 처리 흔적을 발견했다. 사건 전날 마님이 며칠째 입맛이 없다며 꿩고기 국을 먹고 싶다 했다는 것을 비복들이 확인해 주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몰래 꿩을 잡아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칼 가는 소리는 식칼을 손질한 것이었다. 핏자국은 꿩의 것이었다. 그토록 지독한 시집살이를 받으면서도 마님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손수 꿩을 잡은 여인.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세상에는 원망과 헌신이 같은 가슴 안에 공존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작은 아들 이덕수의 진실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그가 안방 근처를 서성인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가출. 자신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가문을 등지고 아무도 자신의 출신을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이었다. 놀이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쥐어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것을 안방 문 앞에 두고 떠나려다가 문틈에 떨어뜨렸다. 하지만 문 안에서 마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놀이개는 그 자리에 떨어진 채로 남겨졌다. 그 시각이 사건 발생 이전이었다는 것은 목격자인 막동이의 진술로 교차 검증되었다. 이로써 남은 것은 하나였다. 박종원은 이준영을 다시 불러 앉혔다. 이번에는 단둘이었다. 사또는 먼저 상처의 각도에 대해 말했다. 의원의 소견에 따르면 마님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내려찍히는 형태로 일격을 당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에게 등을 내주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낯선 침입자를 상대로 안방마님이 자발적으로 등을 보였을 리는 없다. 이 여인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들이 절을 드리러 들어온 줄 알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다면, 그때 범인은 뒤에서 손을 썼다면, 그리고 사또는 발자국 이야기를 꺼냈다. 큰아들, 자네는 오늘 아침 일찍 마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발자국을 발견하여 우리를 불렀지. 이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어젯밤 비는 자정 이후 새벽녘까지 쉬지 않고 내렸네. 박종원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만약 도둑이 사건 직후담을 넘어 나갔다면 그 발자국은 새벽까지 이어진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갔어야 했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발자국은 선명했지. 선명하다는 것은 비가 완전히 그친 뒤에 찍혔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 누군가가 비가 멈춘 새벽에 일부러 그 발자국을 만들었다는 뜻이지. 사또가 천천히 돌아섰다. 범인은 밤중에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 나갔다가 다시 넘어 들어와 발자국만 찍어 놓은 것이네. 외부 침입자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하지만 들어올 때의 흔적을 미처 지우지 못했어. 이준영의 신발은 깨끗했다. 마당의 진흙 속에서 발자국을 발견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이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뒤늦게 핀 국화 한 그루가 가을 바람에 흔들렸다. 마님이 손수 심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박종원은 아침에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이윽고 이준영의 어깨가 무너졌다. 진실은 이랬다. 이준영은 겉으로는 효자였지만 실상은 한양 노름판에서 수년째 손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빚은 이미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거세지고 하루하루가 막다른 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비상금을 알고 있었다. 마님이 오랫동안 안방 깊숙이 모아온 금부치와 은전. 그것이면 빚을 청산하고 숨통을 틀 수 있었다. 그는 늦은 밤 어머니의 방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사정을 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님은 이미 아들의 노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꾸짖음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멈추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이는 순간 이준영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손을 들었다. 단 한 번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내내 방 안에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몸 옆에 앉아서 새벽녘 비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났다. 담을 넘어나가 발자국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외부 침입자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아침이 되자 가장 먼저 그 발자국을 발견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들어올 때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마당을 헤집고 다닌 뒤에도 신발을 닦아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진흙마당에서 발자국을 찾아다닌 사람의 신발이 깨끗할 수는 없었다. 박종원은 포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준영은 포박되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어머니를 향한 것인지 자신의 처지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마당의 국화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박종원은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보다 무서운 귀신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씁쓸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장 효자인 척했던 인물이 가장 추악했다.
가장 폐륜적인 범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의 어느 가을날 명망 높은 판서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가장 효자인 척했던 인물이 사실은 가장 추악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문장이다. 오늘의 추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